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와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수치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이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MS의 오픈 AI에 대한 투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DRAM 시장 점유율이 45.7%로 상승하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업계 최초로 12단으로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증시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가상자산의 열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7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가상자산 시총은 증시 시총 3위인 엔비디아를 추월해 2년여 만에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최주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힘을 쓰지 못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식어가고 또 큰 호재성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증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했죠. 이런 분위기에 오늘 3대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가 0.25%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 0.3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변동폭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약보 합권에서 거래됐고 반도체주들은 어제 소식이 나왔던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0.49% 하락했습니다. 다만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알파벳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랐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보면 오늘 메타가 1.10% 올랐고 어제 크게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도 0.1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착륙 가능성을 확신하는 와중에 어제는 이 기대감을 낮추고자 하는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CEO는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JP모건 CEO도 비슷한 말을 내놨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표들도 표면적으로는 이 코멘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긴 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보도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부터 보면 4개월 만에 발표치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2월 수치는 106.7로 나오면서 예상치 115에 비해서 10포인트가량 낮게 나왔죠. 2월 현재 여건지수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수치는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번 발표치 하락은 대체로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저하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열된 고용시장의 열기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호적일 수 있죠. 또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5.2%로 나오면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사이 발표된 내구재 수주도 전달 대비 6.1% 떨어지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한 것처럼 나왔지만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보잉 수주가 12월 대비 1월에 대폭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전반적인 미국의 제조업 부문이 잘 버텨주고 있다면서 이번 지표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소화하고 오히려 1분기 GDP 예상치는 올랐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GDP 전망치는 지난 16일에 나온 2.9%에서 상향 조정된 3.2%로 발표됐죠. 오늘은 42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수요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가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증시는 숨고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월 반감기 소식뿐만 아니라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현재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시세 확인해보면 업비트 기준으로 7,897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미국 바이오 제약사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주가가 무려 121% 넘게 폭등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이상 실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은 체중 감량 약물 VK2735가 현재 1차 및 2차 임상의 모든 평가 변수를 전부 충족했으며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했는데요. 이전보다 약 80% 상승한 가격인 84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힘스앤헐즈헬스는 미국의 원격 의료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탈모, 성기능 장애 등 오프라인 진료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질환들에 대해 원격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고 자택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자 접근성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회사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익과 재무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주가는 31% 넘게 급등했습니다.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잭 월리스도 회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를 15달러에서 1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약 8%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주춤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회사는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요.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은 11억 5천만 달러, EPS 1.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면 근무 부활에 대응해 회사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생성형 AI를 접목한 것이 호실적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출시한 생성형 AI 조수 줌 AI 컴패니언도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중상층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죠.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의 주가는 3.37% 상승했습니다. 메이시스의 4분기 매출이 81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매출 하위 기준으로 회사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의 점포를 폐쇄한다는 대규모 점포 정리 계획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상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현지 시간 27일 2년 만에 5만 7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되는데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달 1억 5,500만 달러를 들여 비트코인 4,000개가량을 추가 매입한 것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2%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9% 이상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게임 엔진 업체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회사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최대 4억 2천만 달러의 보수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8%가량 급락해 주당 26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주가는 6.1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호한 경기 상황으로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연은 총재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2월에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27일 2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15.1보다 크게 낮은 수치인데요. 지난 1월 수치인 110.9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월 기대지수도 79.8을 기록하며 전월 81.5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돌면 1년 안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 26일 오클라호마시 경제클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웃돌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해 선제적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이 최선의 조치는 인내심을 갖고 경제가 긴축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양호한 경기 흐름 속에 미국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올랐습니다. 또 1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7% 급등했고 20대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도 6.1%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여 만에 5만 7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올해 안에 1억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날아오르는 배경은 뭔지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쯤 하루 전보다 11% 폭등해 비트코인 한 개당 5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의 정고점은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약 6만 9천 달러인데요. 약 2년 만에 5만 7천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뛰면서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 2,66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건 역시 2021년 12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미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과 알파벳은 물론 시총 3위인 엔비디아도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5만 6천 달러대 후반으로 내려와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이 또 뭘까요? 네, 우선 4월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란 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새로 발행되는 코인의 양, 즉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에는 호재로 통합니다. 올해는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지금껏 4년 주기로 돌아왔는데요. 이 시기가 지난 후 1년여간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현물 ETF 요인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61억 달러가 순이입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 달에 1억 5,500만 달러를 들여 비트코인 3,000개가량을 추가 매입해 비트코인 보유 규모를 100억 달러가량으로 늘렸다고 밝힌 것도 호재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뭐 과거 이력들을 보면 반감기 때마다 올랐다는 건데 이번에도 이 공식이 들어맞을지 봐야겠고요. 뭐 근데 이런저런 호재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좀 추가로 더 오를 여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얘기한 호재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쉽게 빠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는데요. 특히 스탠다드 차타드는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을 주요 근거로 올해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약 1억 3,300만 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는데도 비트코인 시세가 꺾이지 않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암호화폐의 강세 모멘텀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지나친 과열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당국자들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합법적인 송금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현물 ETF가 승인됐더라도 비트코인이 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컨슈머 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매체가 2개 이상의 자동차 모델을 테스트한 전체 34개 브랜드 가운데 기아는 7위, 현대차는 10위로 평가됐고 제네시스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모두 지난해 순위보다 3계단씩 올랐지만 제네시스는 올해 8계단 떨어졌습니다. AMD의 리사수 CEO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수 CEO는 총 2천만 달러, 약 260억 원가량의 AMD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MD 측은 스톡 옵션 행사 및 매도와 스톡 옵션 외 매도 간의 구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번에 매각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수 CEO는 상당한 AMD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슈 비아디 유럽 대표는 논의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몇 차례 접촉했다며 두 번째 유럽 공장 설립 필요성은 판매량에 달렸는데 현재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12월 헝가리에 유럽 내 첫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지상군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부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유럽연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병 언급으로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일 경우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바뀔 것이라며 즉각 경고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 유럽연합의 반독점 레이더망에 걸린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일본 증시 이야기까지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오픈 AI에 이어서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과도 손을 잡기로 했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아즈버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고 만약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정식 조사로 이어져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데다 영국 경쟁시장청도 양사의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일본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니케이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니케이 주요 종목들이 일본 증시에서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은 126%,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63% 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 주식을 소유하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려해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 기반을 둔 일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중국 여객펀드에서 약 8조 8천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여객펀드는 지난달 8조 4천억 원이, 지난해 전체로는 10조 5천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일본 증시 랠리는 탄탄한 수익과 기업 개혁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자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에 통 크게 베팅했습니다. 모노리스 매니지먼트와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주도했는데요. 메이투안과 세콰이아 차이나, 풍산 등도 참여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선택을 받은 문샷 AI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중국의 생성형 AI 개발 스타트업으로 설립 1년 만에 회사 가치를 8배로 끌어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그간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에 묶여있던 알리바바가 성장을 위해 다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당국의 규제 철퇴, 또 녹록지 않았던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나섰고, 거기에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까지 겹치면서 부진했던 중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주식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에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에는 최근 한 달간 326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다만 지금의 반등은 단기 부양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 영향이 더 크다는 해석과 함께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각국이 양자 컴퓨터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책연구기관인 자연과학연구기구 소속 분자과학연구소는 2030년 세계 최초 양자 컴퓨터 양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10개 기술 기업들과 연내 상용화를 위한 회사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후지스와 히타치, NEC 등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와 비교해 연산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부터 암호 해독,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과 IBM 등이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이 주도하는 새 회사는 냉각 원자 방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양자 컴퓨터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기존 막대한 에너지와 높은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상용화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초전도 방식을 달리 공각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대대적인 점포 정리를 선언했습니다. 메이시스의 새 대표 토니 스프링은 매출 하위 기준 향후 3년간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우선 50개 점포를 정리하고 2026년에는 전체 점포 수를 350개 수준만 유지하게 됩니다. 메이시스는 대신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하는 소규모 점포를 새로 열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블루밍데이스와 블루머큐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수십 년간 이어진 소비시장 양극화가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월마트처럼 가격 경쟁에 나서는 저가 시장이 규모를 키우는 반면 이와 상반되는 고가의 상품군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도 몸집을 불리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혼조세의 느낌으로 끝났고요. 그래도 러셀 2000 지수가 1.4% 상승했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는 관망이어도 그래도 좀 그동안 좀 처졌었던 중소형주 쪽으로는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은 PC 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연준이 가장 챙겨볼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지금 내일 정도까지는 계속 거의 흐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발표됐던 지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썩 어떤 좀 좋다고 해석은 하기 힘든 지표들이었는데 미국의 1월달 내구재 수주 주문이 전월 대비 6% 감소하는 모습들이라 보니까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2월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7로 예상치를 밑돌았고 이렇게 되면 2월 기대 지수가 79.8 그러면은 1년 안에 어떤 뭐 침체 가능성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소비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12월 주택가격 지수를 보니까 5.5% 작년 동기 대비 올라온 모습들인데 최근의 흐름은 모기지 금리가 약간 꺾이면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되면 20대 도시 주택가격은 11개월 내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막상 또 너무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흐름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시장에서는 가장 핫했던 쪽은 가상화폐 쪽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벌써 56,800 거의 57,000달러대 정도까지 육박하면서 어떤 비트코인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분위기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고요. 특히 반감기가 들어오는데
선물 ETF가 승인된 쪽에서의 수요만 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뜨거워지는 가상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 좀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가 요 며칠 계속 쉬어가면서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클레이스는 S&P의 전망치를 또 올려잡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바클레이즈는 S&P 500 목표 주가를 5,300으로 상향 조정을 한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목표를 올려잡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 낙관론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이어간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2021년도 이후에 최고로 낙관적이다라는 부분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흐름은 아무래도 꾸준하게 올라온 만큼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고요. 작년 10월 말 이후부터 S&P 500 지수 자체가 20% 이상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감이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축에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는 어떤 좀 딜레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하가 될 것이다 부분들과 함께 AI 기업들의 투자와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두 축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이 심하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 실적들의 동향들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들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발표되는 PC 지표와 또 3월 달에 이어지는 FOMC에서 점도표를 어느 쪽으로 또 가닥을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상반기 쪽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짚어보죠. 이 밸류업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밸류업 약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다 물린 게 되는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만만하게 자금을 집행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국면들이고 물론 이제 실망감은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용들은 끝난 거 아니다. 6월 달에 더 확정적으로 해서 세제 관련된 부분들까지 조금 더 확정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그동안 강했던 저PBR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나 봤더니 어제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동안 강했던 SK하이닉스가 어떤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을 이어가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같이 동반적인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흩어져 있는 느낌이 나나 보이는 흐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반등은 조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매크로 지표 중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연히 드러나면서 신흥국에 대한 관점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즉 신흥국 쪽의 성장주의 변화까지도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다르겠는데 아직 국내 증시도 체크할 게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이것저것 챙기는데 안 좋은 거는 즉시 반영하는 참 심리가 그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조합원에서 좀 국내 증시는 살살 대응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글로벌 리치 시간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와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앞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만큼 이번 PC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조던 잭슨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의 랠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좁았던 시장 폭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further upside, and I'm actually pretty bullish. Obviously, the markets are keenly focused on the micro, really to kick off the year. And you look no further, the fact that the U.S. 10-year is up close to 40 basis points and the market has grinded higher. So clearly, the markets are focused on earnings. The big names in the index are delivering in earnings, on earnings for the most part. And I think now markets are hoping for a bit of a more breadth, right? Broadening out. That's what we continue to talk about. And I think we will see that play out this year. The consumer remains strong and continues to spend. I also think that moving on later on this year, there's going to be a pretty supportive macro backdrop with the Fed beginning to ease up on policy. So I think there's still a little bit more juice left in this rally. 1월 CPI를 비롯해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과 소비, 고용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1월 PC가 관건입니다. JP모건의 조던 잭슨 전략가는 연초에는 계절성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PC를 비롯해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ere's a lot of seasonal adjustments that go into that happe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So I would take some of the data with a grain of salt. I do think some of the inflation numbers that we've seen so far in January suggest maybe a bit of a bump in the road, but I still don't think that this is a worrisome longer-term trend that the disinflation trend is no longer on track. We're still in the camp that inflation should continue to move lower and hit 2% by the end of the year, but it could be a bit of a bumpy road. 그렇다면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요? 잭슨 전략가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말까지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겠지만 그 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며 연준이 3에서 6개월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년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ve been cautioning investors not to have a one-year outlook on rates, but to really have a 2 to 3 year outlook on rates, because the reality is the inflation, it could be a bumpy ride down to 2%. Obviously, economic growth remains strong, and there is the concern that if you have growth that remains above trend, that potentially stokes increased aggregate demand, and you could see some demand-driven inflation in the economy as well, particularly if labor markets remain as tight as they are and wage inflation, real wage growth remains positive here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And so having a 2-year outlook, though, on rates, you can feel confident that the Fed is going to have cut rates. We can argue till we're blue in the face in terms of how many times they cut rates, but inflation is likely going to have normalized and growth is going to have stepped down when we look ahead towards 2025. And so I feel pretty confident that rates will be lower over a 2-year horizon, maybe a little bit less so over a 3 to 6 month horizon. 시티그룹의 리서치 주식 자문 글로벌 책임자도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물가 상승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가 5,70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과 금리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rarely the right proxy to think about returns in the next 12 months. What matters much more is earnings momentum, which is a big theme, obviously, and of course flows and the positioning side of things in the market, as well as the rates piece. So we wouldn't use valuation as a reason to sell the S&P here. And in fact, we do see in that Goldilocks scenario some quite substantial upside still to come. But yes, we do think there's this broadening out thesis that needs to come through as well.
고점 부담 속에 시장이 약간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S&P 500 지수가 5,700까지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글로벌 리츠와 함께 부자 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와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수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의 전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이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투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이 45.7%로 상승하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업계 최초로 12단으로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메모리 반도체 빅3가 인공지능 AI용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에 그치지만 이번에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보다 먼저 5세대 HBM인 HBM3 양산 소식을 공개하며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HBM 시장에서 체면을 구긴 메모리 1위 삼성전자는 현재 8단에 머물러 있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제품보다 더 많은 D램을 쌓은 뒤 양산에 돌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끈끈한 협업을 이어온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에도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입니다. HBM 제품 특성상 최소 2, 3년 앞서 고객사와의 교감을 거쳐 칩 양산에 들어가는 만큼 단기간에 선두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메모리 3사가 모두 총력전에 나선 만큼 기술 경쟁은 물론 수주 전쟁에서 올해 성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AI 기반의 스마트폰이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앱을 열지 않고도 음성 명령만으로 항공편 예약과 상품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는 손가락이 아닌 시선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매직6 프로를 공개했고 사진에 나온 것처럼 독일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은 앱 없이 음성 지시로 작동하는 AI 스마트폰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 자동 통역 기능을 갖춘 갤럭시 S24부터 찾는 내용을 설명하면 AI 검색으로 사진을 찾아주는 샤오미의 신형 스마트폰도 주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넘어선 AI 활용 모바일 기기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MWC 기조 연설을 한 데미스 허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 일상생활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안경이나 다른 형태의 기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의 최고 경영자가 주도한 가상자산 월드코인이 블록체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공동 창업한 업체 툴스 포 휴머니티가 작년 7월 출시한 가상자산입니다. 오브라는 기기를 통해 홍채 정보를 등록한 이용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가상자산 지갑 월드앱과 소량의 월드코인을 줍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홍채 정보를 통해 인간임을 인증한 이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월드코인의 구상입니다. 월드코인은 오픈 AI의 새로운 AI 서비스 공개 이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월드코인은 27일 오후 $8 안팎에 거래돼 지난 1일 대비 가격이 3배 이상 올랐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하루 거래액이 비트코인 거래액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월드코인은 기본소득 제공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에크먼은 소매업 관련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작년 4분기 말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보유 주식 규모가 1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달하는 퍼싱 스퀘어는 단 8개 종목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치폴레,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 힐튼 월드와이드, 하워드 휴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주택 리모델링 용품 업체인 로스를 비롯해 이 치폴레와 힐튼 월드와이드 등 소매업 관련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이에 따라서 알파벳이 작년 말 기준 퍼싱 스퀘어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기업이 됐습니다. 알파벳 비중은 작년 3분기 17.21%에서 4분기에 18.56%로 늘어났습니다. 에크먼이 인공지능 AI 수혜주 가운데 이 알파벳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중국 증시가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반등하자 중국 주식을 담은 상장 지수펀드 ETF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주식형 펀드 순자산 총액이 지난 26일 기준 연초 수준을 회복했고, 설정액은 9조 8,801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 3,334억 원 늘어났습니다. 저점 매수를 노리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 중국 주식형 펀드의 1개월 기준 수익률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됐는데요.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알리바바, 텐센트, JD.com, 샤오미, 바이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5.96% 상승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도 최근 한 달간 125억 원이 유입됐고 최근 한 달 수익률은 5.83%로 3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14.6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코덱스 차이나 H 등 다른 중국 증시 관련 ETF도 한 달 새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이 회복된 것이 아닌 만큼 섣부른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방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주원 LG전자 CEO 등을 만나고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저커버그는 이 회장과 메타가 개발 중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라마3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메타의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CEO와는 XR 헤드셋 공동 개발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주제도 AI입니다. AI를 둘러싼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LG화학이 최대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LG화학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모두 3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회사채를 2배로 증액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만기 회사채 상환과 신성장 동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상가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 전세금 등의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중금리 상승이 반영된 영향으로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일과 시설 채소 등의 출하 비용을 지원하고 유통사의 할인 판매를 활성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이달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해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5월 전까지 예산 166억 원을 투입해서 각 유통사가 사과와 배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0도 안팎으로 올라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 사이로 오전과 오후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마이크론 역습, AI 경쟁 속의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그동안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HBM에서는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경쟁 구도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이 AI 반도체가 불러일으킨 이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GPU 반도체 때문에 뉴욕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고 인류 역사에 산업혁명 이후에 또 한 번 거대한 어떤 혁신적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이 AI 열풍 속에서 한국은 사실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사실상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동맹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AI 열풍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위안을 가졌던 것은 AI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은 보조 제품으로 일부 이 GPU에 끼어서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메모리 흔히 고대역 메모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술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메모리이긴 한데 그 메모리를 한꺼번에 적층 그러니까 쌓아서 동시다발로 계산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이 고대역 메모리 HBM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대한민국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생산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주류는 아니지만 AI 열풍의 곁가지로 SK 하나가 끼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연일 52주 신고가 행진도 하고 한국의 AI 열풍 평성 가능성을 상당히 그 위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겨우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이 AI 열풍에서의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회사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고대역 반도체라는 HBM의 3E, 이게 신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네. 그동안에 이 HBM3E 기술은 SK하이닉스나 또는 이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메모리 등이 그동안에 개발했다고 이미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양산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갖추지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열풍이 뜨거운 속에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인 HBM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먼저 양산 체제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한국이 겨우겨우 한 자리 하고 있는 AI의 한 구석 HBM마저도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싹쓸이를 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이거든요. 네. 아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도 HBM에 관한 한 발전 속도가 좀 더 늦습니다. 어저께 12단을 세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에서 얘기고요. 현재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되는 선으로는 마이크론이 가장 빠릅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 이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좀 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사실상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1977년에 설립이 됐고요. 1980년대 초에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반도체 치킨 게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쟁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라는 인텔이 일본 회사에 져서 사실상 이 메모리 부분은 포기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당황한 미국 정부, 이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해서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구제책을 세웠고 또 마이크론에서 혁신 노력을 해서 간신히 망하지는 않고 살아남은 미국 유일한 메모리 회사인데요. 이것을 미국 경영학계에서는 미국 반도체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저가 공세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다. 그 이후로는 일본이 이제 무너지면서 세계 3위 자리를 차지왔었는데요. 한국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세계 1위, SK 하이닉스가 2위, 그리고 마이크론은 3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보다 실적 발표를 좀 먼저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먼저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선행 지표가 된다. 그러나 그 마이크론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규모나 질은 그동안에 한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원한 3등, 한국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대역 반도체, 특히 AI,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대역 반도체에서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양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에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까지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자, 일본의 반도체 굴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재건, 부활 움직임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나 우리 산업경제당국에서도 이번 마이크론의 역습 사태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K반도체 재점프 전략을 근본적으로 리빌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칩스법 오리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한테 투자해라, 보조금 줄게 그랬는데 어제 미 상무부 러먼도 장관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다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오리발을 내미는 형국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른바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칩스법의 핵심은 미국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몬도 상무장관이 우리는 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기업이 투자를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다 주기가 어렵다. 현재 책정된 예상은 280억 달러인데 신청액은 무려 700억 달러다. 따라서 신청액 절반만 받아도 행운일 것이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칩스법 보고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칩스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신청하는 보조금을 다 줄 듯 했던 미국. 그런데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논리는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에서는 국적 가리지 않고 준다고 했는데 미국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짓기로 했다. 특히 인텔이 엄청난 공장을 지금 짓기로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 다른 나라의 한 정책만 보고 산업 현지 공장을 옮기로 했던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맞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대신으로 중국의 생산 시설도 늘리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그 독소 조항까지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는 동맹국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버핏 효과. 일본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지금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호평한 기업들의 주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눈에 좀 띕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요. 세계 이 증시 전문가들이 그 형편없던 한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일본 증시가 대상승 반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4월 달,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입니다.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을 대거 사 들어갔습니다. 네. 또 1년 후에도 나타난 공시 자료를 보면 그 일본 주식 보유를 더 늘렸는데요. 버핏이 일본 주식을 사면서 전 세계적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버핏이 일본 주식에 관심을 끈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강력한 이 통화 완화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밸류업 정책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PBR이 낮은 회사, 지금도 강력하게 그 밸류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1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하겠다 등의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뒤늦게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펴냈는데 우리가 K-밸류업을 내는 날은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밸류업에 비해서 어떤 강제성이 없고 기업의 자율에만 맡긴 것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하나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밸류업 정책과 동시에 금융 완화 정책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거시와 미시를 같이 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한국은 K-밸류업, 일본 뺏기기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씁쓸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스웨덴의 선택. 시선을 유럽 쪽으로 좀 돌려볼까요? 스웨덴이 200년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이제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좀 포위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스웨덴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멀리 있는 나라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곡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05년에 한국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이기는 바람에 당시 한국 조정은, 조선 조정은 러시아 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 군함이 발트해를 통해서 제 시간에만 왔다면 일본을 이겼을 것으로 군사 전략가들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안에서 바로 영국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네. 그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나토 세력이 러시아의 해상 세력을 바로 막는다. 이것은 나토와 러시아의 국경선이 훨씬 가까워졌고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여기서 또 더 어떤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변 나라들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러시아의 적이 많아진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OECD 꼴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어제 KDI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꼴찌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30대 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네. 대기업의 경제 의존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KDI 조사 결과에 보면 일자리 면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13%만 대기업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은 우선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인력 창출보다는 기술 위주로 어떤 자본의 효율성 위주로 투자를 한 그런 결과다. 현대차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15년간 지금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 하나 빼고는 한 번도 한국에 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네. 대기업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큰 그런 어떤 기업도 최근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 KDI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 산업 정책을 펼 때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론 역습, 칩스법 오리발, 버핏 효과, 스웨덴의 선택, 그리고 OECD 꼴찌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와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수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이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MS의 오픈 AI에 대한 투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DRAM 시장 점유율이 45.7%로 상승하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업계 최초로 12단으로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증시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가상자산의 열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가상자산 시총은 증시 시총 3위인 엔비디아마저 제치고 2년여 만에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최주연 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힘을 쓰지 못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식어가고 큰 호재성 소식이 나오지 않자 아직까지 증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했죠. 이런 분위기에 오늘 3대 지수는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가 0.25%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 0.3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변동폭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됐고 반도체주들은 어제 소식이 나왔던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엔비디아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0.49% 하락했습니다. 다만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알파벳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랐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보면 메타는 1% 넘게 올랐고 어제 크게 올랐던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착륙 가능성을 확신하는 와중에 어제는 이 기대감을 낮추고자 하는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CEO는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JP모건 CEO도 비슷한 말을 내놨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표들도 표면적으로는 이 코멘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긴 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부터 보면 4개월 만에 발표치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2월 수치는 106.7로 나오면서 예상치 115에 비해서 10포인트가량 낮게 나왔죠. 2월 현재 여권지수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이 수치는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번 발표치 하락은 대체로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저하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열된 고용시장 열기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호적일 수 있죠. 또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5.2%로 나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사이 발표된 내고재 수주도 전달 대비 6.1% 떨어져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한 것처럼 나왔지만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 0.3%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보잉 수주가 12월 대비 1월에 대폭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전반적인 미국의 제조업 부문이 잘 버텨주고 있다면서 이번 지표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소화하고 오히려 1분기 GDP 예상치는 올랐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GDP 전망치는 지난 16일에 나온 2.9%에서 상향 조정된 3.2%로 발표됐죠. 오늘은 42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수요가 양호하게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가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증시는 숨고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월 반감기 소식뿐만 아니라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현재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시세 확인해보면 업비트 기준으로 7,816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미국 바이오 제약사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주가가 무려 121% 넘게 폭등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이상 실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은 체중 감량 약물 VK2735가 현재 1차 및 2차 임상의 모든 평가 변수를 전부 충족했으며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했는데요. 이전보다 80% 이상 상승한 가격인 85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힘스앤허즈헬스는 미국의 원격 의료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탈모, 성기능 장애 등 오프라인 진료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질환들에 대해 원격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고 자택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자 접근성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회사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익과 재무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주가는 31% 넘게 급등했습니다.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잭 월리스도 회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를 15달러에서 1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8%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주춤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회사는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요.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은 11억 5천만 달러, EPS 1.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면 근무 부활에 대응해 회사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생성형 AI를 접목한 것이 호실적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출시한 생성형 AI 조수 줌 AI 컴패니언도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중상층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죠.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주가는 3.37% 상승했습니다.
메이시스의 4분기 매출이 81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매출 하위 기준으로 회사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의 점포를 폐쇄한다는 대규모 점포 정리 계획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상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현지 시간 27일 2년 만에 5만 7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되는데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달 1억 5,500만 달러를 들여 비트코인 3,000개가량을 추가 매입한 것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2.72% 올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9% 이상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게임 엔진 업체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회사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최대 4억 2천만 달러의 보수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8%가량 급락해 주당 26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가는 6.1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호한 경기 상황으로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연은 총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27일 2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15.1보다 크게 낮은 수치인데요. 지난 1월 수치인 110.9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월 기대지수도 79.8을 기록하며 전월 81.5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돌면 1년 안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 26일 오클라호마시 경제클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웃돌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해 선제적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최선의 조치는 인내심을 갖고 경제가 긴축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며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양호한 경기 흐름 속에 미국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올랐습니다. 또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7% 급등했고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 역시 같은 기간 6.1%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여 만에 5만 7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올해 안에 1억 원까지 달릴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날아오르는 배경은 뭔지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파죽지세로 오르더니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쯤 하루 전보다 11% 폭등해 비트코인 한 개당 5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의 전 고점은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약 6만 9천 달러인데요. 약 2년 만에 5만 7천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뛰면서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 2,66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것 역시 2021년 12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미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과 알파벳은 물론 시총 3위인 엔비디아도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4월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 반감기라고 하면 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새로 발행되는 코인의 양, 즉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에는 호재로 통합니다. 올해는 4월로 예상되는 이 반감기는 지금껏 4년 주기로 돌아왔는데요. 이 시기가 지난 후 1년여간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현물 ETF 요인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61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 달에 1억 5,500만 달러를 들여 비트코인 3,000개 가량을 추가 매입해 비트코인 보유 규모를 100억 달러가량으로 늘렸다고 밝힌 것도 호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면 반감기 때마다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저런 호재를 따져보면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될까요? 네, 앞서 얘기한 호재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쉽게 빠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는데요. 특히 스탠다드 차타드는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을 주요 근거로 들어서 올해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약 1억 3,300만 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는데도 비트코인 시세가 꺾이지 않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암호화폐의 강세 모멘텀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나친 과열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당국자들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합법적인 송금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현물 ETF가 승인됐더라도 비트코인이 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컨슈머 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매체가 2개 이상의 자동차 모델을 테스트한 전체 34개 브랜드 가운데 기아는 7위, 현대차는 10위로 평가됐고 제네시스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모두 지난해 순위보다 3계단씩 올랐지만 제네시스는 올해 8계단 떨어졌습니다. AMD의 리사 수 CEO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수 CEO는 총 2천만 달러, 약 260억 원가량의 AMD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MD 측은 스톡 옵션 행사 및 매도와 스톡 옵션 외 매도 간의 구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번에 매각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수 CEO는 상당한 AMD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슈 비아디 유럽 대표는 논의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몇 차례 접촉했다며 두 번째 유럽 공장 설립 필요성은 판매량에 달렸는데 현재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12월 헝가리에 유럽 내 첫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 유럽연합의 반독점 레이더망에 걸린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일본 증시 이야기까지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오픈 AI에 이어서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과도 손을 잡기로 했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아 주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고 만약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정식 조사로 이어져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데다 영국 경제시장청도 양사의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일본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니케이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니케이 주요 종목들이 일본 증시에서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은 126%,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63% 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 주식을 소유하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려해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 기반을 둔 일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중국 역외 펀드에서 약 8조 8천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역외 펀드는 지난달 8조 4천억 원이, 지난해 전체로는 10조 5천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일본 증시 랠리는 탄탄한 수익과 기업 개혁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자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에 통 크게 베팅했습니다. 모노리스 매니지먼트와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주도했는데요. 메이투안과 세쿼이아 차이나, 풍산 등도 참여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선택을 받은 문샷 AI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중국의 생성형 AI 개발 스타트업으로 설립 1년 만에 회사 가치를 8배로 끌어올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그간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에 묶여있던 알리바바가 성장을 위해 다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당국의 규제 철퇴, 또 녹록지 않았던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나섰고, 거기에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까지 겹치며 부진했던 중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주식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에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에는 최근 한 달간 326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다만 지금의 반등은 단기 부양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 영향이 더 크다는 해석과 함께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각국이 양자 컴퓨터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책연구기관인 자연과학연구기구 소속 분자과학연구소는 2030년 세계 최초 양자 컴퓨터 양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10개의 기술 기업들과 함께 연내 상용화를 위한 회사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후지스와 히타치, NEC 등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와 비교해 연산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죠.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부터 암호해독,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선두를 달리는 구글과 IBM 등이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이 주도하는 세 회사는 냉각 원자 방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양자 컴퓨터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기존 막대한 에너지와 높은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상용화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초전도 방식을 달리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와 케빈 린치 부사장이 공유했으며, 이들은 직원들에게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이고 많은 직원은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 아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계획해왔는데요. 그러나 구조조정과 회사 전략 변경으로 계획이 지연되어 왔고, 최근에는 전기차 출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이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양산을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일단 승부를 걸었는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 신채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제품 어떤 건가요? 네,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으로 D램을 12개 쌓은 5세대 HBM을 개발했습니다. 용량도 36GB로 업계 최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작보다 성능과 용량 모두 50% 이상 개선됐다면서 상반기 양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HBM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효과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었던 HD 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재를 피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더불어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 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쟁업체인 하나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라면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료 차질 상황도 좀 짚어보죠. 정부가 어제 전공의들한테 복귀 데드라인을 던진 데 이어서 결국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특례 법안을 두고 환자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료인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환자 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 입증 부담은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신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쿠팡은 오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늘어난 6,174억 원, 매출은 20% 증가한 3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쿠팡은 매분기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글로벌 리치 시간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와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앞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만큼 이번 PCE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조던 잭슨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의 랠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further upside, and I'm actually pretty bullish. Obviously, the markets are keenly focused on the micro, really to kick off the year. And you look no further, the fact that the U.S. 10-year is up close to 40 basis points and the market has grinded higher. So clearly, the markets are focused on earnings. The big names in the index are delivering in earnings, on earnings for the most part. And I think now markets are hoping for a bit of a more breadth, right? Broadening out. That's what we continue to talk about. And I think we will see that play out this year. The consumer remains strong and continues to spend. I also think that moving on later on this year, there's going to be a pretty supportive macro backdrop with the Fed beginning to ease up on policy. So I think there's still a little bit more juice left in this rally. 1월 CPI를 비롯해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조던 잭슨 전략가는 연초에는 계절성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PC를 비롯해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ere's a lot of seasonal adjustments that go into that happe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So I would take some of the data with a grain of salt. I do think some of the inflation numbers that we've seen so far in January suggest maybe a bit of a bump in the road, but I still don't think that this is a worrisome longer-term trend that the disinflation trend is no longer on track. We're still in the camp that inflation should continue to move lower and hit 2% by the end of the year, but it could be a bit of a bumpy road.
그렇다면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요? 잭슨 전략가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말까지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겠지만 그 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며 연준이 3에서 6개월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년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ve been cautioning investors not to have a one-year outlook on rates, but to really have a 2 to 3 year outlook on rates, because the reality is the inflation, it could be a bumpy ride down to 2%. Obviously, economic growth remains strong, and there is the concern that if you have growth that remains above trend, that potentially stokes increased aggregate demand, and you could see some demand-driven inflation in the economy as well, particularly if labor markets remain as tight as they are and wage inflation, real wage growth remains positive here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And so having a 2-year outlook, though, on rates, you can feel confident that the Fed is going to have cut rates. We can argue till we're blue in the face in terms of how many times they cut rates, but inflation is likely going to have normalized and growth is going to have stepped down when we look ahead towards 2025. And so I feel pretty confident that rates will be lower over a 2-year horizon, maybe a little bit less so over a 3 to 6 month horizon. 시티그룹의 리서치 주식 자문 글로벌 책임자도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물가 상승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가 5,70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고점 부담 속에 시장이 약간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럼 오늘도 글로벌 리치와 함께 부자 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It's very rarely the right proxy to think about returns in the next 12 months. What matters much more is earnings momentum, which is a big theme, obviously, and of course flows and the positioning side of things in the market, as well as the rates piece. So we wouldn't use valuation as a reason to sell the S&P here. And in fact, we do see in that Goldilocks scenario some quite substantial upside still to come. But yes, we do think there's this broadening out thesis that needs to come through as well.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주도권 잡기 경쟁에 한창인 요즘인데요. 만년 3위의 반란일까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갈 HBM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내놨습니다. 격화하는 HBM 3파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HBM 덕분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국내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어제 급락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소식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 덜커덩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요인은 역시 HB라는 고대역 메모리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고대역 메모리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를 층층으로 쌓아서 한꺼번에 동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이 대목에 좀 빨랐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는 GPU입니다. 그런데 GPU를 보조하는 메모리로서 일반 메모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역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이제 동시 계산하는 능력이 좀 앞설 수 있다. 이래서 고대역 메모리를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와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서 대부분 지금 뒤처져 있지만은 그래도 고대역 하나만큼은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끈이 있다. 이래서 나름 자위를 해왔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그마저도 SK의 고대역마저도 완전히 제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고대역은 4세대예요. 4세대. 4세대인데 마이크론이 한 버전 더 앞선 HBM 3E 5세대 HBM을 양산을 시작했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에 탑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GPU 200 시리즈를 다음 달부터 내놓거든요. 그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는 빠른 속도로 200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액 마이크론 제품으로 충족하기로 했다. 이게 마이크론의 발표예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던 그나마 AI와의 건 이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지 않겠나. 마이크론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시장 점유율을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로서는 좀 날벼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절반 정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내외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사실 박사님 메모리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만년 3위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고 나갈까요? 그게 만년 3위라 하는 것도 대단히 그 한국 반도체 업계의 어떤 지나친 자만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마이크론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미국 반도체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인텔은 CPU 같은 고급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데 비해서 메모리는 지난 80년대에 일본과 미국이 치킨 경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궁금한 것은 80년대에 싸우던 그 많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 히다치, 니혼 전기, 미쓰비시 전기 이거 다 어디 갔느냐? 지금 다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회사 이름이 없어지고 소유권이 바뀌고 그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마이크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다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반도체 치킨 경쟁의 최종 성자는 마이크론이었고 이 마이크론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일본에 있는 히다치 공장, 미쓰비시 공장, 일본 전기 공장의 반도체 D램 공장을 전부 다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은 미국 못지않게 일본의 생산 기지가 더 많은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크론은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연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는 어떤 그 비중이 서열도 상당히 바뀔 수가 있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텔이 내다판 낸드 플래시를 그 금액을 주고 이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사서 지금 문제다 하는데 그 비슷하게 싸우는 바람에 점유율이 올라간 것이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세계 2위였어요. 도대체 누가 마이크론을 향해서 만년 3위라고 그러냐. 마이크론이 듣는다고 그러면 참 별 분석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이크론 소식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요. 삼성전자도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는데 5세대 HBM 개발 소식을 전격적으로 내놨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비교해보면 적층수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느냐. 그냥 실험실에서 기술이냐 차이인데요. 물론 삼성전자는 그나마도 지금 세계 1등인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도 뒤져 있어서 주가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HBM3E의 12단 D램을 개발했다. 36GB거든요. 현재 지금 마이크론은 적층을 8단을 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12단까지 샀거든요. 기술만 보면 삼성전자가 앞서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8단도 양산을 못하고 있다고요. 12단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미래의 기술은 삼성 반도체가 훨씬 더 잠재력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훨씬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 HBM 제작을 해달라는 미국 퀄컴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돈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오파를 받질 않았죠. 그 오파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
순간적인 판단 미스, AI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가늠하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그러나 이제 실험실에서나마 12단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을 빨리 상용화한다면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HBM이요. 호환성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폼이기 때문에 초기에 물건을 개발해 놓지 않으면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기존의 HBM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점 효과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초격차에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4세대 HBM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여기는 5세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개발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세대 지금 내놓고 있는 제품이 4세대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지금 뒤지고 있는 것이죠. 5세대도 여기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개발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네.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난 분기에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인 이제 DRAM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격차가 더 확대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로서는 이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DRAM, HBM도 DRAM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은 한 분야고요. 전체 총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DRAM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뭐 그런 면에서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최근에 상당히 발군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1등과 2등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회사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 그것 때문에 회사채도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금난도 겹쳐 있거든요. 물론 인공지능 분야에서 HBM으로 앞서간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삼성전자에 비하면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은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소문난 잔치란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그러니까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이틀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믿은 정부의 발등을 찍혔다 이런 호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밸류업의 후폭풍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간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던 저PBR 종목들, 그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의 어떤 분노,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밸류업 전략을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물론 기대를 많이 한 개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본의 밸류업을 앞서는 K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 개미들의 기대를 좀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더랬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PBR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PBR이라는 지수는 주식 현재의 가격을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주가, 분모의 북밸류라는 자산 가치로 이래 나눈 것인데 PBR이 왜 낮았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는 높은데 주가가 뒷받침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좀 올려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구상이고 바로 이 대목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외국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는 한 요인이 돼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방향은 상당히 옳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 충격이나 기업들 준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그 모든 어떤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 방향은 잡고 최상목 부총리의 얘기대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러나 지난 2달 동안 한번 거꾸로 나왔던 기사를 거꾸로 반추해 보면 마치 K 밸류업을 하면 PBR 낮은 주가는 대폭등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주가들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윤 이니셔티브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해요. 대통령 탓할 일은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밸류업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소액 주주들이 제 몫을 찾을 수 있는 민생 토론회에서 그 기대를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뭐 일부 경제 관료들이 그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서 밸류업 쪽으로 일본 밸류업을 가져온다 해서 마치 이 밸류업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밸류업을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뻥튀기를 한 그런 어떤 정부 관료들의 홍보 전략이 좀 지나치게 과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작 설명을 한 게 일본하고 일본 J-밸류업 정책으로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 이러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본의 밸류업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만으로서 일본은 상장 폐지까지 지금 2026년까지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지금 실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얘기해놓고 있고 또 하나 일본은 중요한 게요. 밸류업만 한 게 아닙니다. 밸류업과 금융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도를 다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밸류업 하는 와중에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정부가 일단 밸류업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저밸류 평가되어 있는 PBR이 낮은 주식을 좀 유념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PBR 테마주로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왜 이 회사가 PBR이 낮으냐?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정, PBR이 낮은 사정을 고칠 수 있는 기업인가 없는 기업인가 이것을 보면 저 PBR에서 빠져나올 기업인가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오를 기업인가 그렇지 않을 기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실력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당연한 말인데 제일 하기 어려운 거긴 하잖아요, 박사님. 근데 그게 이게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을 보면 특정 종목들이 있어요. 뭐 재벌기업 지주회사가 그렇고요, 보험 금융사도 그렇고 특히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네, 시간이 충분히 되면 저 PBR주 한 종목 이 회사는 PBR이 왜 이래 낮아 있을까 재무지표를 보면 충분히 분석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좀 시간적 여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크게 개괄해서 보면 첫 번째 상속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의 지주회사. 이 회사는 PBR이 낮아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주식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를테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합니다. 그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자사주를 소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시에서 소액주주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사 모으면 그게 자사주가 회사가 사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럴 때 자사주를 소각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기만 하고 소각을 안 한다. 사기만 하고 소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재벌 승계 수단으로 비밀 카드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배 구조에 고리가 되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재벌 승계하고는 관계가 없어도요. 보험, 한화 보험 같은 게 주가가 왜 폭락을 했느냐.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보험이 결국은 고객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고객 자산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지배 구조의 고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주가가 좀 낮아져야 고리를 더 많이 갔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PBR이 왜 낮느냐? 오너의 지분이 굉장히 적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회사가 LG 주식회사 LG가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정부 밸류업 발표 이후에. 그럼 LG는
구광모 회장으로 지금 세습을 하면서 구광모 회장의 오나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서서히 중장기적으로 지분을 늘려가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면 지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고요. PBR을 높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배당 이슈인데요. 배당에서 배당을 많이 해야 PBR이 올라가거든요. 그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를 주식을 살 필요가 있는데 오나의 지분이 적은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적어요. 그럼 배당 많이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주식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BR이 낮은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자동차는 박사님 왜 PBR이 낮은 주고 꼽아요? 자동차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오나 지분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쪽은 승계 작업도 걸쳐져 있습니다. 지배구조 고리도 결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종합백화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밸류업 후폭풍까지 준비해서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아침인 지금 다소 춥거나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오후부터 일부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인 지금 서울이 3도, 춘천 영하 2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다소 춥지만 낮에는 7도에서 9도 선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광주 2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전해상해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비가 오겠고요.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모레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밸류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였죠. 그 사이 먼저 저PBR 개혁에 나섰던 일본 증시는 보란듯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장 변곡점에선 우리 증시 과연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이어지는 100분 머니쇼에서 집중 진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닝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